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잘 하고 있죠? 자, 오늘은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의 발전과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활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그 시대에 걸쳐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대표적인 문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린트는 9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교과서는 20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페이지도 같이 포함이 되네요. 먼저 이제 프린트 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는 맨 처음에 정치체가 어떤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바로 도시국가인 폴리스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거죠. 그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굉장히 작았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폴리스는 그 속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인들의 생각과 삶을 나름대로 규정 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인간 중심적 문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세계 4대 문명은 대부분 다 보면은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문명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되게 독특하게도 인간이 좀 더 중심적으로 신보다는 인간이 좀 더 중심적으로 활약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를 많이 꾸리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합리적인 폴리스 중심의 문화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폴리스 적어주세요. 폴리스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문화의 성격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의 역사 중에서 잘 사료가 알려져 있지 않은 암흑 시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역사를 이야기했었던 동그라미 1번 호메로스.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서양 최고의 그 고전 바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와 같은 그런 소설책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소설책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바로 이제 실제 거기 나와 있는 영웅들의 무덤이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었던 독일인 고고학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이것을 찾아내기를 했었거든요.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이것을 소설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것을 역사시대의 대표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건축 및 조각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조화와 균형의 미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뭔가 비대칭적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최대한 이상적으로 조화롭고 그 다음에 균형감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미술품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프린트 9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모습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파르테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철학이 좀 중요한데 철학에서는 자연 철학이 이때 당시에 유행했었습니다. 별표를 안 했네요. 문학에서는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자연 철학 박스. 처음에 인류가 태어나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학들이 점차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그리스인의 경우에는 바로 철하고 이것이 발달했다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주와 자연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제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우주와 자연
탐구하는 그런 모습 과정 중에서 이른바 탈레스라고 하는 분이 와 같은 그런 분이 이때 당시에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러한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든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서로 살아가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 같은 것이 능력을 인정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동그라미 1번 소피스트와 같은 그런 인간 철학자 중에서 소피스트와 같은 상대주의 철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아테네와 같은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서 논쟁을 벌이면서 정치를 해나갔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가르쳐주는 과정 중에서 돈을 받고서 그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컬어서 우리는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피스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즉, 인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으로만 파악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진실, 진리, 그다음에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유명한 분이 계셨죠. 바로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아테네 지역에서 신탁이 내려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는 바로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건 말이 있었답니다. 그럼 신탁이 내려왔을 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되게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가장 이제 현명한 이라고 신탁이 내려오긴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신탁이 왜 내려왔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현재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이 내려온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있었었던 그 신전에 쓰여진 글귀 중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었거든요. 이 글귀를 앞장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께 너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에 대해서도 많은 간섭을 했었던 소피스트들을 그 소크라테스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절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철학을 내세웠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식으로 많은 그리스의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설파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소피스트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제 시기를 받게 돼요. 그 결과적으로는 아테네의 민회에게 이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하게 되고, 이 고발을 당했었던 이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제 감옥에 끌려가죠. 그리고 치열한 논쟁 끝에 재판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었던 주변에 있었던 이 소크라테스의 지지자들이 소크라테스를 탈출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가지 하죠. 바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마시면서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독배를 마셔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것으로서 삶을 끝내게 됩니다. 다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관념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플라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이제 도도 시간에서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실제론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관념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현재의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러한 사상들은 현재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철학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전부 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좀 나쁜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거든요.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세계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동그라미 1번 헤로도토스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죠.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역사책을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로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는 바로 사마천이라고 하는 분이죠. 기억나실까요?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바로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는 여기 보이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분이고, 그 뒤를 이어서 교과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만들므로써 그리스의 아테네가 어떻게 몰락해갔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적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5번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하면은 당연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차지했었던 넓은 영토에서 유행했었던 그런 문화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유럽 사람들은 동양을 전부 다 그냥 다 통틀어서 오리엔트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다 동쪽을 다 오리엔트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리엔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의 오리엔트는 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아시아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역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의 특징은 알렉산드로스의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서융합 정책으로 이것의 영향으로 그리스 문화보다 훨씬 더 개방적 성격을 갖춘 그런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할 말은 바로 개인주의, 동그라미 2번은 바로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즉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리스의 폴리스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폴리스 도시국가의 바로 국민들,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시민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폴리스밖에 몰랐었던 그리스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제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관이 확 넓어진 거예요. 확 넓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조그만 나라의 폴리스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작은 나라에 특정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서로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잘못하면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극적인 정치에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세계가 너무 넓어졌잖아요. 세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 하나 도시국가를 위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가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 점차 국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게 바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그 헬레니즘 문화의 성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인들은 세계로 자신들의 영향을 확장해 나간 과정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전부 다가 바로 전 세계의 시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세계 시민주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철학에서는 동그라미 1번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쾌락주의라고 불러요. 쾌락주의라고 부르는 거니까 여기서의 쾌락은 바로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종의 무욕이라든가 같은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모든 욕망들을 전부 다 인정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쾌락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모든 욕망들을 전부 다 인정은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그 쾌락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때문에 이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측면에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게 유행을 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말 같지만 사실상 목표는 인간의 바로 가장 커다란 안정, 쾌락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동그라미 2번 스토아파의 금욕주의가 여기에 또 한 번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프린트 10페이지 자연과학에서는 동그라미 1번 유클리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기하학을 발명했었죠.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동그라미 2번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죠. 아르키메데스 물리학으로서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세계 시민주의의 바로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예술에선 예술 조금 중요한데 별표 1개 반. 예술은 이전에 그리스의 그런 그 조각상이라든가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 같은 것을 매우 이제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같이 부여를 해주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발견되었던 대표적인 그런 이 시대 때의 그 상들은 뭐가 있냐면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밀로의 비너스는 밀로라는 사람이 만든 비너스라는 상이 아닙니다. 밀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굴된 바로 비너스라고 하는 상이었었어요. 동그라미 2번은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오콘 군상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바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이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적혀 있죠? 이것은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한 명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라오콘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그 두 아들들이 자세히 보면은 무언가에 막 엉켜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사실은 뱀입니다. 뱀이 이들을 서로 막 엉켜가지고서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걸 봐서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뱀이 몸을 휘감고 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무지하게 나쁘겠죠. 이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 프린트 10페이지에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발전하다. 바로 교과서는 20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로마 제국은 처음의 시작은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에트루리아인 출신에 해당하는 그런 왕이 이 국가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왕의 통치를 그다지 달가워하진 않았었던 귀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왕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서 바로 자 동그라미 1번 기원전 6세기에 귀족 공화정 실시. 귀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귀족 공화정이 실시가 됐고, 두 명의 집정관, 즉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는데 국가의 대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그 대표가 되면 이 사람이 또 왕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왕에 해당하는 관직, 즉 지금은 따지면 대통령이죠. 근데 똑같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 해당되는 이 관직인 집정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 명에게 줍니다. 두 명에게 줘가지고서 군사와 정치 분야를 전부 다 이 집정관이 이제 잘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의회에 모아놓고서 원로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명의 집정관도 나중엔 임기가 끝날 거 아니에요. 임기가 끝난 다음번에는 이들은 바로 자동적으로 원로원에 소속이 되고 새로운 집정관을 뽑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가를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공동으로 국가의 권력을 일부 세력이, 귀족 중심으로 했던 일부 세력들이 같이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지만 서민들은 여기에 소외가 돼 있었어요. 동그라미 2번 바로 평민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별표 2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에서 평민권이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물론 상공업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바로 이 평민들이 좀 더 값싸게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는 전술, 이른바 중장보병 밀집 대형 전술 혹은 팔랑크스 전술이라고 하죠. 이것이 수용됐기 때문에 평민들이 여기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발언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에 전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의 보급으로 평민층이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성장하게 됐던 거죠. 이걸 중요한 것은 평민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름대로 활약을 했는데 그런 평민층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와 같은 것들을 바로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서 평민층들은 원로원과 집정관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바로 관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것을 전부 다 거부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어떻게 됐냐, 이른바 성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거든요. 갑자기 이제 로마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들이 침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귀족은 예전과 같이 로마의 백성들을 군인으로 하고 자기들이 대장으로 해가지고서 이들과 싸움을 벌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평민들 전체가 성스러운 산이죠. 성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던 귀족들이 달려가서 물어봤죠. 아니 왜 그쪽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귀족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평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이런 성산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이 중간중간에 꽤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1번 평민회가 이때 당시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평민회라고 하는 일종의 또 다른 원로원이라고 하는 민회가 있잖아요. 원로원이라고 하는 민회가 있는데 평민회라고 하는 또 다른 민회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글쎄요, 유로보 따져본다면 일종의 하원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로원은 상원이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선출하게 됩니다. 바로
들이 이 민회에서 뽑았었던 호민관에 관한 관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정부의 대표자로 보내서 평민들의 바로 입장을 대변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동남이 2번에서는 바로 12표법. 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로마의 법은 관습법이었습니다.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습관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관습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쓰여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벌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관의 입장에 있었던 귀족들이 바로 이른바 관습법을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이 평민들의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 평민들은 그 관습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족들의 머릿속에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 평민들은 귀족들이 관습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법 내용을 그냥 정확하게 글로 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글 법 조항에 의해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것도 역시 여러 번에 걸친 이런 투쟁의 결과적으로는 귀족들이 양보를 했었죠. 그래서 만든 것이 글로 쓰여진 관습법은 글로 쓰여진 법이 아닙니다. 관습법은 원래 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평민들이 요구해가지고서 이 법의 12개의 종류에 해당하는 법을 또 이 로마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귀족들도 마음대로 함부로 관습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거나 하지는 않게 되는 모습이 보여져 있던 것이죠. 동감 2번 12표법 제정 로마 최초의 상봉법 밑줄.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평민들이 전쟁터에서 활약하는 상황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감 2, 3번 사실상으로는 귀족과 평민들이 서로 결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평민 출신의 사람도 평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집정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민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정관의 자리에 올라간다. 근데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집정관들은 퇴임하면 원로원으로 가죠. 원로원들은 사실 귀족만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평민 출신의 사람들이 바로 집정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원로원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원로원이 바로 귀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법률적으로는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법률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이 로마 시민들이 완전히 갖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프린트 11페이지. 자, 3번. 그에 따라서 평민들은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다 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서 로마 세력은 점차 확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렇게 도시국가에 불과했었던 그런 로마는 이 평민들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평민권 신장을 기반으로 밑줄칩니다. 평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여기까지 통일하지는 않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이탈리아에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카르타고 나라가 이탈리아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나한테 서로 도움을 주고 했었던 건 나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보는 요 섬 있죠? 이 섬이 이제 시칠리아 섬인데 이 시칠리아 섬에 대한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 중에서 바로 로마하고 그 다음에 이 카르타고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이 싸움에서 여러 번의 공판성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겼냐면은 바로 이탈리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가 승리하게 되자 그러자 당시에 바로 이 카르타고는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이 카르타고의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이죠. 바로 한니발 장군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까지 내려와서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이 이제 에스파냐 지역이죠. 이제 스페인 지역. 이 지역까지 와가지고서 지나가면서 카르타고가 원래 이제 상업 국가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 돈으로 주변에 있는 용병들을 좀 더 고용을 한 겁니다. 고용을 해가지고서 여기를 건너가지고 이쪽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이 알프스 산맥까지 건넙니다. 코끼리를 타고. 그래가지고서 일단 넘어오게 되니까 당시에 이 로마는 코끼리를 타고서 거기까지 이 한니발 장군의 군대가 넘어올 줄 몰랐거든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거의 한 10년 동안이나 로마 본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전부 다가 다 짓밟히는 그런 사태가 벌였습니다. 때문에 2차 싸움은 바로 카르타고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바로 기발한 그런 작전을 세웠었던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번에는 한니발 장군의 대군이 여기를 짓밟고 있을 때 바로 여기 보이는 바로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때문에 이것에 깜짝 놀랐었던 이 한니발 장군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그래서 로마를 탈출해서 카르타고까지 가가지고 카르타고를 구원을 하려고 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로마 군대에 패배하게 되면서 2차 싸움도 카르타고가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카르타고의 대부분의 땅들은 전부 다가 이제 로마에게 뺏기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카르타고가 확실하게 이제 또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부러 로마가 카르타고에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는 로마는 바로 이 카르타고까지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의 이쪽 지역도 전부 다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점차 각 지역을 이 로마가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번에는 뭐라고 됐었냐면 포에니 전쟁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북부 지역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래 국가가 어디였어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마케도니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로마에게 바로 도전장을 내밀게 되자 이들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이 로마는 이제 1, 2, 3, 4차 그리스 전쟁을 통해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마케도니아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이 그리스 반도 전체를 확실하게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한참 후긴 한데 나중에 이제 이쪽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왕국의 후예가 바로 나라를 들어서 아예 그냥 로마에게 항복을 해버렸어요. 때문에 이쪽 지역도 이때 당시에 로마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쪽에 이집트 지역이 있었는데 이집트 지역은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동맹국이었거든요. 때문에 공격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은 전부 다 이제 로마에게 넘어갔고 카르타고가 넘어가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별표 2개. 바로 그라코스 형제의 개혁. 배경은 로마가 이렇게까지 확장할 동안 전쟁터에는 병사들이 많이 나갔겠죠? 병사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병사들에게 적당한 그런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목숨을 바쳐 싸우러 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 국가를 뭘 바라고서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기들의 그 시민권도 신장을 시켜줬겠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활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다 장악을 했거든요. 다 장악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한 10년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활약하는 동안 그 어머니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그 병사의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점차 쇠락을 합니다.
평민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농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롭게 얻게 되었던 그런 영토 지역은 바로 영토는 로마가 자기네들의 본토로 삼은 것이 아니고 속주, 즉 일종의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잡았었던 포로들을 이때 당시에 노예로 삼아가지고서 이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대거 이탈리아 반도로 갖고 오게 되는데, 이탈리아 반도로 갖고 오게 되자 이탈리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바로 로마 병사들의 아내들은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서 수확량이 있는데, 많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이 식량의 가격이 너무 싸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차 가난해지게 되는 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른바 바로 내 땅을 갖고 있는 그런 농부들 일것을 우리는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영농들이 이것 때문에 점차 몰락을 하게 된 거죠. 자, 자영농 옆에 적어보세요. 자영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족들은 먹고 살 게 없어지다 보니까 땅을 조금씩 팔았던 그런 사람들의 땅들을 야금야금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족들이 소유한 그런 토지가 많아지겠죠. 여기 보이다시피 귀족의 토지 매입과 공유지 점유. 그 다음에 전쟁터, 로마가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이니까 계속 전쟁할 때마다 계속 바로 노예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쟁 노예가 증가하게 되면서 노예의 가격이 싸집니다. 귀족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을까요? 노예를 사서 노예를 부려서 농사를 지을까요? 당연히 노예를 부려서 농사를 짓겠죠. 때문에 귀족은 본인들이 독특한 그런 형식으로 거대한 농장을 꾸리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노예를 사와가지고 거기에서 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바로 로마의 대농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티푼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티푼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영농이 몰락하고 라티푼디움이 확대가 되게 되자 이제 로마의 병사들은 자기가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둬가지고서 일부 전리품 같은 것도 갖고 왔겠지만 집에 왔는데 집이 다 망했어요. 전리품 갖고 와봤자 얼마나 갖고 오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다음부터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꺼려 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가 약화됩니다. 첫 번째, 군사력 약화.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너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사고, 법률상의 권리는 똑같은데 쟤는 왜 부자고 나는 가난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의 불안이 되게 심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라티푼디움 같은 그런 자기의 토지를 다 뺏겼었던 농민들은 바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엔 아파트가 그렇게 많았었대요. 한 3층, 4층, 5층까지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데 그 시대 때는 아파트는 빈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바로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도시에 가면 그래도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간 거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층을 하나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근데 거기 무슨 화장실 시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을 길었다 하면은 그 5층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볼일을 보면은 볼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볼일 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깥쪽으로 휙 하고 껴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전체가 똥물 속에 빠져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화제의 전차원처럼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했던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별표 2개, 그라쿠스 경제의 개혁. 그라쿠스 형제는 로마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바로 농민들이 몰락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가장 간단한 것은 그 농민들에게 땅을 그냥 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토지의 재분배, 즉 한편으로는
농장을 갖고 있는 대농장 라티푼디움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소유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롭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얻었던 일부 땅을 바로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개혁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운데 보세요. 자영농. 하지만 귀족들이 그라크루스 형제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유명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그라크루스 형제들은 반대파였습니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서 대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공화정 지지 세력에 의해서 암살. 그래서 공화정 지지 세력들이 전부 다가 평민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귀족편이었던 겁니다. 혹은 귀족들의 꼬드김에 넘어간 평민 세력들이었거나. 그라크루스 형제의 개혁 별표 2개 적으세요. 먼저 보면 그라크루스 형제의 개혁, 다음에 개혁 이후의 혼란, 여러 권력자들의 의해서 개혁이 시행되었었지만 이 개혁은 극단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개혁도 전부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케사르 혹은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이때 당시에 등장을 해가지고 크라수스라든가 폼페이우스라든가 와 같은 권력자들과 같이 손잡고서 이른바 제1차 삼두정치라고 하는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크라수스가 중간에 페르시아 쪽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혼자서 로마 전체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양아들로 삼았었던 브루투스가 바로 이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카이사르는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브루투스 너와져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화정 지지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동그라미 5번 재정의 시작. 그 뒤를 이어서는 카이사르의 재산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가 되게 되자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진심을 알게 됐던 겁니다. 때문에 당시에 바로 제2차 삼두정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친구였었던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었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또 다른 신이 많은 장군이었던 레피두스에 의해서 제2차 삼두정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레피두스도 중간에 전사하게 됐고, 이때 당시에 안토니우스의 경우에는 카이사르에게 빠져 있었던,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사이에서 케사리온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낳았었던 이집트의 여왕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또 재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자 당시에 로마 전체는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었던 안토니우스의 세력이 로마를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남쪽 지역을 공격하게 되었고, 안토니우스는 이들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바로 악티움 해전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도 같이 독사를 스스로 물리게 해가지고서 죽음을 맞게 하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 이집트, 로마의 동맹 국가인 이집트조차도 이 로마의 영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넓은 영역이 전부 다 로마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밑줄 치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밑줄 별표 하나만. 자, 밑줄 칩니다. 악티움 해전으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친 후 원로원을 존중하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왜? 옥타비아누스도 자기 아버지가 공화정 지지 세력들에게 암살당했으니까 공화정 세력의 아성이라 볼 수 있는 원로원의 눈치를 봤던 것이죠.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뭘 하게 됐었냐면 원로원에게 이제 존중하면서도 사실 실질적인 권력자는 이 옥타비아누스였으니까, 그래서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인정을 해서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 사실상 로마 안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권력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았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글쎄요 주민등록번호상에서의 일본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했었지만 실제로는 황제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근데 여기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황제의 역할을 다하긴 했는데 그 옥타비아누스 이후의 황제들은 한동안 자기 자식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뭘 했었냐면 바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능한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그 사람을 바로 황제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황제에게 인정받아서 다음 때 황제로 지명이 되게 되는 걸 상황이 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로마는 점차 힘을 더 키우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영토를 이지역까지 영국까지 이제 갖고 갑니다. 이 넓은 지역 전부 다가 실제 로마의 영토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로마는 최대의 반도를 이루고 그리고 이후에 이른바 로마의 최고의 현명한 황제가 불렸었던 다섯 명의 황제인 오현제가 황제 자리로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그 오현제 중에서 마지막 황제인 아우구스 마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바로 황제가 자기 자식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면서 죽기 전까지 바로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제국의 쇠망의 길을 걸어가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 노트 열심히 작성하세요. 이상입니다.